대마도 이야기는 굳이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전례 없는 국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의 독도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뜻밖의 발견 하나가 조용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기록 연구자가 일본 외교 문서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그토록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이 대마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입장에서 대마도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일본은 줄곧 같은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문제는 굳이 공식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침묵의 의도를 두고 외교 역사 분야에서는 수십 가지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기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편찬하고 남긴 역사 문서입니다. 이 기록 속에는 대마도가 어떤 인식과 질서 속에서 다뤄졌는지가 차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김준호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작은 기록 연구공간에서 동아시아 외교 문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언론사 국제부 기자였죠. 올해 초였을 겁니다. 일본 외교 문서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마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있긴 한데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영토 문제로 거론되는 섬인데 일본 쪽 자료에서는 그냥 지나가듯 언급될 뿐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니까 굳이 떠들 이유가 없겠죠. 독도처럼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대마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토 다카시라는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사 문서를 평생 정리해온 사람이에요. 몇 년 전 학술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명함을 주고받았죠.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마도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고 일본 측 공식 문서나 교과서 기록이 있으면 공유해달라고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토 다카시는 친절하게도 몇 가지 자료를 첨부해줬습니다.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몇 권, 외무성 공식 자료 목록, 그리고 전후 영토 관련 문서 3긴이었죠.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교과서부터 확인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대마도라는 단어를 찾았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아예 없더군요. 쓰시마라는 표현조차 거의 안 나왔어요. 한두 번 지나가듯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여러 쪽에 걸쳐 설명하면서 대마도는 그냥 섬 하나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섬이에요. 조선시대 내내 외교 통로였고 임진왜란 때도 거점이었죠. 그런데 왜 일본 교과서에는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외무성 자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토 관련 공식 입장을 정리한 문서 목록을 보니 북방 영토, 센카쿠 열도,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었죠. 당연히 자기네 땅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이토 다카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대마도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일본 내에서 있었는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게 왔어요. 사흘쯤 지나서 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토 다카시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답했어요. 일본 정부가 대마도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는 주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만약 제가 관심이 있다면 사사키 료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요.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서 오래 일했던 기록 관리자인데 이런 종류의 문서에 대해 잘 알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죠. 사사키 료와는 화상으로 통화를 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대마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요. 사사키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마도 관련 문서는 있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다고요. 대부분 외교 기록 보관소에 묶여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쪽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거라고요. 왜냐고 물었죠. 사사키료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 기록이 더 상세하고 체계적이라고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서에는 대마도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다고 했어요. 일본 문서보다 훨씬 구체적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왜 일본은 자기 땅인 대마도에 대해 한국보다 기록이 적은 걸까요? 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걸까요? 독도처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사사키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 정부가 대마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건 아닌지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자기는 그저 기록 관리자일 뿐이라고 정부 의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죠. 대마도에 관한 한 일본은 언제나 조용했다고요. 화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일본이 침묵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예전에 받아둔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자료 목록을 꺼냈습니다. 사사키 료의 조언대로 한국 쪽 기록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대마도에 관한 기록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일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기록이라는 건 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른 진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마우스를 클릭했죠. 화면에 한자와 한글이 섞인 문서가 떴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대마도라는 글자가 보였고 그 아래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일본이 조용한지,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는지. 이건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록 자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묵해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그냥 모른 척한 걸까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지나가고 모든 게 평범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열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일본 외무성 자료 목록. 이 문서들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겁니다. 왜 일본은 침묵하는지, 왜 한국은 주장하지 않는지, 왜 이 섬은 항상 애매하게 남아있는지. 기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는 거요. 뭔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건조하다는 거요. 드라마틱한 문장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형식이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기록. 행정문서에 가까웠어요. 대마도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을 때 잠시 멈췄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수십 건이 아니라 수백 건이었습니다.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등장했어요. 하나씩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기록은 태종시대였어요. 대마도 도주가 조선에 사람을 보내 물품을 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도 비슷했어요. 대마도에서 사신이 와서 예를 갖췄다는 거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기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물품을 바치고 문서를 주고받고 허가를 받아가는 과정이 반복됐어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기록이 있었죠. 이상했어요. 외국 땅이라면 이렇게 자주 왕래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조공체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건가 싶었지만 다른 나라 기록과 비교해보니 또 달랐어요. 류큐나 여진족 관련 기록은 횟수가 훨씬 적었거든요. 대마도만 유독 많았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열었어요. 이건 지리 정보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각 지역의 위치, 거리, 특징 같은 걸 담고 있었죠. 경상도 편을 찾아 내려가다가 대마도 항목을 발견했어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섬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거리와 방향도 적혀 있었죠. 다른 섬들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주장도 없었고요. 그냥 사실을 적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다시 실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봤어요. 대마도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정확히 뭘 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기록을 읽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마도 도주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성까지 와서 예조에 물품을 바치고 허가증 같은 걸 받아갔죠. 때로는 곡식을 요청하기도 했고 때로는 무역 허가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조선 조정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의아해하는 기록이 없었어요. 마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담담하게 처리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매년 와서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로 몇 번 왔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표로 만들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체계였어요.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어떤 구조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조선 조정은 대마도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다른 외국 사신들과는 달리 대마도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자주 내줬고 무역도 허가했죠. 심지어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대마도는 우리 땅과 가까워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가깝다는 게 단순히 지리적 거리만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측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일본 쪽 기록을 봐야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았죠. 저는 이토 다카시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에도 시대 대마도 번외 공식 기록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조선과 주고받은 문서 같은 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토 다카시는 하루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마도 번은 조선과의 외교를 전담했다고 했어요. 에도 막부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역할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기록들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가 문제라고 했죠. 저는 사사키류에게도 연락했어요. 외무성 사료관에 대마도 번 관련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사키류는 전화로 답해줬습니다. 있긴 한데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외교 문서 보관함에 묶여 있다고 했어요. 왜 공개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사사키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뭐가 민감한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민감하다는 건 뭘까요? 조선 측 기록은 그냥 행정문서처럼 건조한데 일본 측 기록은 왜 민감할까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조선 왕조실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세종시대 기록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세종실록 시리즈가 만들어진 시기니까 가장 체계적일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기록이 상세했습니다. 대마도 도주가 세종에게 글을 올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조선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곡식을 받아서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였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선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섬긴다는 표현이 눈에 걸렸습니다.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부분을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요. 대마도는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조선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선 측 시각이었어요. 일본은 어떻게 봤을까요? 대마도 번 자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알려면 일본 기록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본 기록이 조선 기록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단순한 역사 해석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일본 기록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공개된 자료가 없다면 비공개 자료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연구 목적으로 신청하면 일부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토 다카시와 사사키 료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식으로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연구 계획서도 쓸 생각이었죠. 이토 다카시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사키 료는 어렵겠지만 시도해볼 만하다고 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조심스러워졌어요. 너무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학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선과 대마도의 외교관계 연구라고 제목을 붙였죠. 영토 문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조선 왕조실록을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요. 너무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거든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 신청이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결과는 한 달 안에 통보하겠다고 했어요. 승인될지 거부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조선 측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았어요. 혹시 일본 자료를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있도록요.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파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이 작업이 제 일상이 됐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본 기록을 보게 된다면 뭘 발견하게 될까? 조선 기록과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아니면 아예 상반된 내용일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기록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거든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새 메일은 없었지만 곧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이 뭔가를 바꿀 거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가 믿어온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무성 사료관에서 메일이 왔어요. 제 신청이 승인됐다고 하더군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은 어렵고 디지털 사본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일주일 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용량이 꽤 컸어요. 압축을 풀고 폴더를 열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문서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대마도 번과 에도 막부가 주고받은 기록, 조선과의 외교 문서, 내부 행정 기록까지 다양했어요. 저는 천천히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일본어로 된 문서였지만 한자가 많아서 대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번역 프로그램도 사용했죠. 첫 번째 파일은 에도 시대 초기 기록이었습니다. 대마도 번주가 막부에 보고한 문서였어요. 조선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서 조선으로부터 곡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도 비슷했어요. 조선과의 무역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대마도 번은 막부에 계속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부는 대부분 허가했죠. 조선과의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표현이었어요. 대마도 번은 조선을 대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갖춘다는 표현이 자주 나왔고 조선 조정의 허락을 구한다는 문장도 많았어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저는 조선 왕조실록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다룬 기록들을 찾아서 나란히 놓고 봤어요. 놀라운 건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조선 측 기록에서 대마도가 사신을 보냈다고 하면 일본 측 기록에도 같은 날짜에 사신을 보냈다고 나왔어요. 물품 내역도 맞았습니다. 조선 기록에 대마도가 토산물을 바쳤다고 나오면 일본 기록에도 조선에 물품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심지어 수량까지 비슷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대조하면서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 기록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쓴 기록인데 왜 이렇게 비슷한 걸까요?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런 일치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이토 다카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문서들이 일본 학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토 다카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했죠. 공개된 자료이긴 한데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이토 다카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감한 주제라서 그런 것 같다고요. 대마도 문제는 일본에서 별로 거론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언급을 피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자기 땅인데 왜 피할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독도처럼 말이죠. 그런데 대마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사키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외무성 내부에서 대마도 관련 지침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사사키류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암묵적으로는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왜 조용히 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지리적 위치에 집중했어요. 대마도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 해역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약 50km, 일본 규슈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위치였죠. 한국 쪽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리만이 아니었어요. 해류와 바람을 생각해보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대마도는 대한해협 한가운데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했죠.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니 이 섬이 중요한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가깝다는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특별했던 겁니다. 누가 이 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해상 교통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세종 때 대마도 정벌 기록이 있었어요.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조선군이 대마도 곳곳을 장악했다고 나왔습니다.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왜구 소굴을 없앴다고 했어요. 일본 측 기록에도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대마도 번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어요. 조선군이 상륙했고 저항했지만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대마도 번주가 조선에 사과 문서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기록들이 다시 주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이 대마도에 군대를 보냈고 대마도가 사과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요.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더 찾아보니 비슷한 기록이 더 있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에 곡식을 요청한 기록, 조선 조정이 구휼미를 보낸 기록, 대마도 사람들이 한성까지 와서 예를 갖춘 기록.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반복됐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깊은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봐야 했어요. 며칠 뒤 이토 다카시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혹시 관심 있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서 파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에도 시대 말기 대마도 번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던 시기 기록이었죠. 파일을 열어봤어요. 대마도 번이 새 정부에 제출한 문서였습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대마도 번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조선과의 관계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유지해온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죠. 메이지 정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거부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왜 대마도 번은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왜 조선과의 관계를 중시했을까요? 단순히 무역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마도 입장에서는 조선이 필수였다는 거요. 곡식도 무역도 생존 자체가 조선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관계를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어요. 그렇다면 일본 본토는 어땠을까요? 에도 막부나 메이지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방치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대로 뒀던 걸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기록들이 왜 조용히 남아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일본 정부도 학계도 언론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일까요? 만약 이 기록들이 공론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기록은 명확했지만 해석은 어려웠습니다. 사실과 의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봤어요. 내일 다시 자료를 봐야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모든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일본 외무성 자료, 대마도 번 내부 문서까지 화면 여러 개에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에 표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조선 측 기록, 오른쪽에는 일본 측 기록을 적었어요.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을 찾아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천천히 해나갔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기록에서는 대마도가 조공을 바쳤다고 표현했어요. 일본 기록에서는 조선에 물품을 보냈다고 했죠. 표현은 달랐지만 행위 자체는 같았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에 물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요. 조선 기록에서는 대마도에 곡식을 하사했다고 나왔어요. 일본 기록에서는 조선으로부터 곡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방향은 같았어요. 조선에서 대마도로 곡식이 전달됐다는 거요. 저는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런 기록이 반복됐어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양쪽 모두 이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일본 기록이 조선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마도가 조선과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심지어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에도 막부도 메이지 정부도 이걸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대마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 한가운데
누가 이 섬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해상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조선은 이 섬을 통해 일본과 소통했습니다. 외교 통로로 사용했죠. 반대로 일본도 조선과의 관계를 대마도를 통해 유지했어요. 양쪽 모두 이 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남겨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애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는 명확했어요. 대마도가 조선에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냈고 조선 조정은 그들을 받아들였죠. 이건 형식적인 예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외교 관행이었어요. 저는 이토 다카시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본 학계에서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봤죠. 이토 다카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해석이 다양하다고 했어요. 어떤 학자는 대마도가 이중 외교를 했다고 보고 어떤 학자는 실리적 관계였다고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이토 다카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말하면 불편해지니까 조용히 하는 거였어요. 저는 사사키류에게도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외무성이 대마도 문제를 왜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느냐고요. 사사키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부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고 다시 물었죠. 사사키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이 너무 명확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일본 측 기록도 조선 측 기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 부정하려면 기록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일본이 조용한지, 왜 한국도 크게 말하지 않는지. 양쪽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 기록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자료죠. 일본 자체 기록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 문제를 크게 말하지 않는 건 포기가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기록이 명확하니까 굳이 소리낼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독도는 다릅니다. 일본이 계속 주장하니까 한국도 대응해야 하죠. 하지만 대마도는 일본이 조용합니다. 그럼 한국도 조용히 있으면 돼요.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고 언제든 꺼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적었어요. 이건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기록 해석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이 양쪽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한쪽은 말하고 싶지 않고 다른 쪽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대마도의 위치도 중요했어요. 지금도 이 섬은 한일 관계에서 민감한 곳입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고 방어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만약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기록은 남아있어요. 조선왕조실록도 일본 외무성 자료도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든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죠. 저는 파일을 닫았어요.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왜 대마도는 조용할까 하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하면 불편해지는 쪽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 서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어요. 필요한 건 다 정리했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로 쓸지, 논문으로 쓸지, 아니면 그냥 개인 기록으로 남길지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했습니다. 일단 보고서로 정리하기로요. 연구자료로 남기는 거죠. 누군가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게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담담하게 썼어요. 감정을 빼고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조선 기록은 이렇고 일본 기록은 이렇다고요. 두 기록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도 표로 정리했어요. 해석은 최소화했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 달쯤 걸려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자료도 첨부했죠. 조선왕조실록 발췌본, 일본 외무성 문서 4본, 지도와 표까지. 필요한 건 다 넣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연구소 내부 자료로 등록했습니다. 공개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죠. 일단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했어요. 사라지지 않게요. 그리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문서를 정리하고 다른 주제를 연구했어요. 대마도 이야기는 서랍 속에 넣어뒀죠. 하지만 가끔 생각났습니다. 그 기록들이, 그 침묵이요. 어느 날 이토 다카시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 보고서를 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런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요. 사사키 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보고서를 공개할 생각이냐고요.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될 거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대마도가 어디에 속하는지, 기록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기록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끝났어요. 내일은 또 다른 문서를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기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는 배웠습니다.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요.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요. 대마도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일본도 조용하고 한국도 조용하죠. 하지만 기록은 조용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보고서를 찾아볼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죠. 이 이야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 시작인 건지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제게는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기록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요.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책을 읽었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길 잘했다고요. 비록 답은 명확하지 않아도 과정은 의미 있었다고요. 그리고 기록은 남았다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